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외부 의원들도 무혐의라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수긍하면서 조만간 김 여사에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밖의 시각으로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낸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5시간여 동안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거친 뒤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를 따져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게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뿐만 아니라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가 낸 의견서까지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단 이유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적어도 8명이 불기소에 표를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곧바로 입장을 내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팀 전원이 출석해 어떤 다른 고려도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수사팀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을 놓고 명품 가방 등 금품을 공유한 최재형 목사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온 직후 위원들이 김 여사 변호인과 검찰 입장만 청취한 반쪽짜리 심의라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 측과 수사팀 의견을 듣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결론이 일찍 나왔다며 자신이 낸 의견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의위원 선정 과정부터 심의위원 명단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무혐의 결정이 난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합법적 결론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고 규탄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봤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뇌물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형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당과 의료계를 향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의대 증원 유예 등 중재안을 두고 한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고 야당도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종교계 방문 일정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대 증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자며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의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제로 베이스, 즉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온다면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협의체 제안에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일축했던 것과 달리 다소 변화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저희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라는 방침이고요. 민주당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먼저 제안을 했던 사안인 만큼 우선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놨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다만 의료공개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권이 입장을 바꾼 게 의심스럽다면서 협의체가 의료공백 사태의 정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 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의료계의 동참 여부입니다. 의료대란 우려 확산에 다급해진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협의체에서 의정 갈등 해소에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 같은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에 의료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중요하다면서도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3명이 근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복귀했고 이대 목동병원 군의관 3명, 세종 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명도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복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군의관들이 현장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귀 관련 해결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들을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국방부가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은 복지부, 국방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좀 제도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에 다소 완화된 기류와 관련해 정부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와 형식의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 반응은 신중하기만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이제라도 정치권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 의견이 중요하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터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로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여당 내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차관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안 없이 중도 교체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당 내에서까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책임론이 커진 건 고열이나 복통, 출혈 정도는 응급실에 안 가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 탓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도부 회의에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고 한동훈 대표도 박 차관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경질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좀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원 규모나 전공의 처벌, 의대생 유급 같은 방침을 수시로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가 의료개혁의 명분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료계를 대화의 자리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선 악연은 끊어내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의료계 쪽에서는 박민수 차관이랑 마주 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반면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거취를 언급하는 건 의료개혁을 흔들 뿐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장 차관을 바꾼다고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부를 수 없다며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무 관여는 견제하면서
정작 당이 정부 인사에 개입하려는 건 무슨 논리냐고도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중진 의원도 의료계에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와서 정부 내의 다른 인사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모를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작 의료계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 교체는 실효성 없는 대안이란 겁니다. 모처럼 정치권이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당 내에선 책임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셈입니다. 장차관 거취 문제가 의대 증원 유예안에 이어 새로운 당정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자신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있는 한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장차관 경질, 교체를 통해서라도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 접촉이라도 늘려 의료계 의견을 듣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 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있다며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의 불씨를 연일 지피고 있는데요. 여권은 근거 없는 공세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 정부 인사가 비밀리에 회동하고 있다며 이를 이른바 계엄 준비설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군 사령관들과 모임을 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초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명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주장입니다. 계엄 논란의 핵심이자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기문란 파벌, 충암파를 척결해야 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보고가 패싱된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을 향해서는 계엄 준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는 계엄설은 제대로 된 근거 없는 가짜 소문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을 동요시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우스웠어요. 허위 사실을 계속 당대표부터 나서서 저럴 수 있다는 겁니까? 난 저것도 코미디라고 봐요. 집단 실상한 거 맞아요. 회동 당사자로 지목된 이상민 장관도 당시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라 방첩사와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 자리였을 뿐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첩사령관도 충암고잖아요. 그 행안부 장관님도 충암고고 중령 1명, 대령 1명 일부 인원들이 참가했는데 충암고 출신과 그래서 충암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이 속이 불불 끓었다 그래요. 소외 의식도 느끼고. 전혀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의 주장에 과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사안의 폭발력만큼이나 괴담 정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야당에 미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과정 국민감사 결과를 두고 한심하다 못해 처량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무자격 업체 시공 등도 확인했는데도 고작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이 본물처럼 터져나와 김 여사 특검이 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치자 7차례나 연장됐던 감사에 갑자기 면죄부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특검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공사 대부분을 이전 정부에서 계약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는 어떻게 문제만 터지면 죄다 전 정권 탓으로 빠져나가기 바쁘냐며 시중에서 문재인 정부 8년 차라는 이야기가 떠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일 정상회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고별 정상회담을 가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한일 간의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에 함께 대응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와 출입국 간소화 절차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두 정상 간 12번째이자 마지막 회담이 열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3월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복원한 뒤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며 이 성과들이 취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도 심화시켰다며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시다 총리도 뜻을 같이 하며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치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인식을 계승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多数の人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と申し上げました。 두 정상은 1시간 40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각종 도발에 공조를 강화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자고 공감하였습니다. 또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자국민 철수와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을 통한 출입국 간소화, 우키시마호 탑승자 기록 제공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두 정상은 부부 동반 만찬을 하며 고별 회담을 마무리했고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 개인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기시다 총리와의 우정, 브로맨스가 국익보다 중요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두리뭉실한 입장 표명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 외교를 확약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2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기시다 총리는 정부에게 많은 선물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기시다 총리 퇴임 선물로 전락한 정상회담을 국민은 분노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같이 밝히며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물과 쓰레기를 실어 대남 풍선을 부양해왔고 이번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것은 대증요법일 뿐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되 남북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로 나아가고 교류 협력을 모색하되 북한 인권과 민생 상황에 눈 감지 않겠다며 이런 취지를 반영해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수해 탓에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모레 정권 수립일 76주년 구구절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한미훈련에도 뒤늦게 반발하는가 하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계속 살포하기도 했는데요. 구구절에 맞춰서 도발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최근 민간 위성이 촬영한 평양 만수대 의사당 주변입니다.
의사당 앞에 빨간색 천막으로 덮은 듯한 임시 무대가 설치됐고 맞은편에도 새로운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 구구절에도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연회와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주년이 아니고 열병식 준비 정황도 아직 포착되지 않았지만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행사는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수해로 인해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일단 체제 결속을 다지는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권 수립일을 계기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북한이 이 내치에 집중하면서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외부의 위협을 갖고 오는 그걸 이제 흔히 피포위 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포위당했다. 외부의 위협을 부각하는 행위를 합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이례적으로 조용하다가 뒤늦게 국방성 담화로 반발하고 나섰고 25일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도 재개했습니다. 북심적 확성기 방송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이게 우리 언론에 지금 계속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이제 리일교 참사. 한미 당국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인 만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계속 저울질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미 협상력을 노려 10월쯤 강행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오는 11월이죠. 대선과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중국과 연결지어서 공격하는 광고가 본물 터지듯 나올 정도입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엮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방송되는 정치 광고 가운데 중국이 언급된 광고는 171건.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 비방용 카드로 중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I've got an opponent who, when he was a hedge fund manager, actually invested millions in China's largest producer of fentanyl. He's been blowing a lot of hot air about immigration and the border. 공화당은 천안문 사건 당시 교사로 일하며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중국과 연결지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We all know that Kamala Harris wanted to outsource our factories and jobs to China, but I didn't expect her to outsource the selection of her running mate to China too. 양당 모두 코로나19와 펜타닐 위기, 경제 불황 탓으로 보조된 단종 정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할 해리스가 이기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든 대중국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견제라는 방향성은 같기 때문입니다. Into the future on spa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America, not Chin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nd that we strengthen, not abdicate, our global leadership. Take our jobs and plunder our nation. They come and do that. They plunder our nation. The way they will sell their product in America is to build it in America. Very simple. Build it in America and only in America. 아시아계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초당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선 미국 정치권. 11월 이후 중국은 두 그릇의 독앞에 서게 됐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시장이 예상을 밑도는 부진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 출렁였습니다. 사실상 이달 금리 인하를 예고한 미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연착륙을 위해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미국의 일자리가 한 달 전보다 14만 2천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보다는 나아졌지만 직전 1년간 평균 증가폭인 20만 2천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16만 1천 명과도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 2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실업률은 지난달 나아지긴 했지만 소폭에 그쳤습니다.
We had a red-hot job market a couple of years ago. The unemployment rate sunk to the lowest level in decades, 3.4%. And slowly, the unemployment rate or joblessness has been rising. 미국 정부는 그러나 현재 나온 지표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What we've seen by all indicators is that sort of soft landing that everyone said, is that going to be possible? We think about it as reaching our cruising altitude. 관심은 이제 이달로 예고된 금리 인하 폭에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가 경기 후퇴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릴 확률을 기존의 40%에서 45%로 높였습니다. 급락세로 9월을 시작한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지표에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6% 하락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수출 호조 속에 내수는 미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과 내수의 엇박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도 체감 경기는 부진한 이유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만큼 금리는 내리고 재정 지출로 국민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속 순항 중입니다. 최대 품목인 반도체는 넉 달 연속 110억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내수는 지지부진합니다. 7월 소비는 한 달 전보다 1.9% 줄어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판매가 5% 가까이 줄었고 음식료품 판매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설 투자는 공사 실적이 줄어 1.7% 감소했습니다. 7월 고용도 건설업은 8만 명, 제조업은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의 뚜렷한 엇박자 속에 고물가 고금리로 체감 경기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까지 둔화하자 정부는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면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냐. 이미 우리의 근원 물가는 2.2%고 8월 달에는 2.1%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민간 부분의 활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그다음에 야당의 협조를 통한 재건축 촉진 법안의 제정을 통해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등을 덜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리나 큰 폭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수가 잘 살아나지 않으면은 재정 지출을 좀 늘려가지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소득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내수를 좀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내수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선 모두 3만 7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1년 전보다 분양 물량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치솟은 가운데 수요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돈된 아파트를 찾는 옥석 가리기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레미콘 차량이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아파트 단지는 이달 중 분양을 앞뒀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을 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도 중남로는 이 단지보다 큰 단지는 없을 것 같고 삼성역에서 이 단지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동작구에선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를 재개발한 공공분양 단지도 이달 중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지난해 사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을 기록했는데 본청약에선 39가구가 공급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과천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일반에 분양되는 등 이달에만 전국에선 3만 7천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7%나 증가한 규모로 권역별로는 전체의 75%가 수도권에서 공급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세 자릿수를 회복한 상황. 반면 지방 청약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 데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어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새 아파트 감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긴 하지만 단지별 청약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량이 많아질수록 예비 청약자들의 선택의 폭은 다양해지고 가격과 입지 경쟁력을 따지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꼼꼼한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찾는 목석 가리기 움직임도 한층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가 앞당겨 시행되고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다음 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들어가고 배터리 제작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대상엔 기존 배터리 용량과 전격 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전기차 하부 배터리팩 머리맡에 붙어있는 은색 상자. 바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 충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과열이나 과충전도 제어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두뇌라고도 불립니다. 또 문제가 감지되면 곧바로 운전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거나 경고등을 띄우고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이상 징후 정보를 제조사에 전송합니다. 고객님 차량에 배터리 이상으로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만약에 고객님께서 원하신다면 견인하여 경고등 관련 수리 후 BMS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기능을 고도화하고 운전자의 사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로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설치된 차량은 성능을 높여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소유주가 동의하면 위험 단계의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BMS가 있다고 해서 전기차 화재를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먹통이 되면 그냥 과충전이 될 수도 있고요. 화재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 대책을 BMS도 2중, 3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와 화재 전 가스 배출 감지, 냉각 기술 등을 개발해 화재 진단과 제어 성능을 높일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근 택시기사를 향한 폭언, 폭행 사건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외국인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지금 도망친 승객을 쫓고 있지만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아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주말 아침, 경기도 동두천시청 근처에 멈춰선 택시 뒤로 남성 2명이 보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남성을 향해 또 다른 남성이 항의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달려듭니다. 전화기를 든 남성은 도망가는데 잠시 후 지나던 시민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70대 택시기사 권모 씨가 외국인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겁니다. 넘어져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는 정신 한동안 잃었죠. 이제 맞기 직전에 제가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파출소에서 왔더라고. 권 씨는 새벽 시간 서울 홍대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승객 4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타고 있던 만취 승객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합니다. 택시비를 내라고 하자 항의하다 때렸다는 겁니다. 택시비 줘야지, 택시비. 돈 내고 내리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돈을 안 내고 그냥 내리길래 나도 딱 내려서 돈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구탈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 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생업인 택시 운전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주 후에 결론 나올 것 같다 그러고 치과는 내일 가봐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운전 못하죠.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 그래도 제가 이제 벌이를 해야 제 생활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 되죠. 그런데 외국인 승객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승객이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걸 확인했지만 해외 신용카드라 신원 확인과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동승했던 일행들의 신원을 확인해 외국인 남성 추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부산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던 운전자가 경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충북의 한 영화제 행사장에서는 폭죽이 관객석 쪽으로 날아가서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서 있는 승용차를 마구 흔듭니다. 승용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가 깨어날 기미가 없자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엽니다. 부산 전포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안에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정차해 있던 경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7%,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에서는 음악 공연 도중 폭죽이 관객석으로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최 측에서 발사한 그 폭죽이 관객들을 향해 발사가 돼서 거의 10명가량 피해를 입었고 관객들이 지금 머리에 화상 입고 그런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17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 영광군에서는 조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선원이 밧줄에 가슴을 맞아 쓰러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경비정과 헬리콥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도중에 의식을 되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 광명고속도로 동시흥요금소 근처에서는 화물차 한 대와 승용차 3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난 사고에 주변 도로에서는 1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 벌초에 나섰던 50대가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말벌떼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벌초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이 산비탈을 자리한 말벌집을 향해 힘껏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또 다른 곳에선 벌떼의 공격을 피하며 땅 파랴 스프레이 뿌리랴 정신이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례적인 장기간 폭염으로 말벌들이 빨리 자라고 외부 활동도 많아졌습니다. 벌쏘임 사고는 7월에서 9월 집중되는데 올 8월 말까지 벌쏘임 환자 이송 건수는 5천 건을 넘었고 사망자도 11명 발생했습니다. 말벌은 발걸음 같은 작은 진동도 천적이 다가오는 신호로 느끼고 공격할 수 있어서 벌초 전에는 반드시 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벌집이 보이면 제거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 4-5마리가 나와서 경계 비행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앞에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페로몬을 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벌집에서 갑자기 수십 마리가 튀어나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철되는 예초기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405건으로 9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10건 중 8건은 날에 베이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였습니다. 돌이 튀거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눈이나 머리 등을 다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예초기 사고를 막으려면 안전화와 장갑, 고글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할 때 다른 사람과 충분히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절기 백로지만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의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과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높아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일부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늦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시아에서 올해 가장 강력한 슈퍼 태풍 야기가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하이난과 광동 지역 등을 강타하면서 무려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적잖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큰 나무들이 위태롭게 휘청댑니다. 도심 곳곳에 뿌리째 뽑힌 나무가 나뒹굴고 건물 등이 부서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태풍 야기가 하이난 섬의 원창시와 광둥, 광시 등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하이난에서 42만 명, 광둥에서 57만 명 등 100만 명가량의 주민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만 명의 소방관과 군인 등을 동원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6명의 사망자를 낸 야기는 2배 이상 강력해지면서 중심부 최대 풍속이 시속 245km에 이릅니다. 올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것 중 가장 세고 대서양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것입니다.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위세가 워낙 강해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지난 2014년 태풍 람마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당시 중국에서 88명이 사망하고 4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8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났습니다. 야기는 시속 15에서 20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계속 이동해 베이부만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베트남 국경 부근으로 다시 상륙해 베트남과 라오스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불타거나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한 해 5,200만 톤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인도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염인데 연구자들은 가난한 나라의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5만여 개 도시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물질 흐름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매년 5,200만 톤의 플라스틱 오염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5,200만 톤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만큼 채울 정도의 양인데 유엔이 발표한 플라스틱 생산량 4억 톤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매년 만들어낸 플라스틱 8분의 1이 매립지가 아닌 야외에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부적절하게 불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1위 배출국은 전체 배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한 인도고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We have a major challenge across the global south. 1.2 billion people, we estimate, that live without any provision of solid waste collection services. So these people have no option but to dump or burn their waste. 이렇게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에베레스트 산부터 마리아나 해구까지 지구 곳곳에 쌓이고 있지만 연구진은 남반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므로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은 플라스틱 40% 감축안을 비롯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든다며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More production means more pollution, and if we do not address the production, we're just going to flood the planet with plastics and really harm the future generations. 미국까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생산 감축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최종 회의는 오는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현재 곳곳에서 시간당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아침 9시 정도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늘 오후나 밤까지 오락가락하겠고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인데요. 오늘도 아침엔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9도지만 낮에는 서울 기온 31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경남을 중심으로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전과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겠고 수도권과 전남, 경남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31도, 청주 32도, 강릉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늦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